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원내 대변인 강경숙입니다. 국민의 소망, 검찰개혁, 재헌절까지 일주일 남았습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검찰개혁의 마감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시점은 재헌절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이 지나면 7월 17일입니다. 재헌절이라는 시간은 단순 구호가 아닙니다. 핵심 마지노선입니다.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문을 엽니다. 3,000명을 뽑고 청사를 짓고 시스템을 세웁니다. 최소 100일이 걸리는 일입니다. 법사위원장조차 지금도 늦었다고 했습니다. 재헌절을 넘기면 국민의 소망인 검찰개혁이 10월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70년 만의 기회가 준비가 덜 됐다는 구실 하나로 주저앉습니다. 70년 동안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쥐고 국가와 국민을 짓눌러 왔습니다. 칼을 쥔 자가 누구를 벨지 스스로 정하는 귀귀한 것이었습니다. 그 칼자루를 내려놓게 하는 것, 그것이 검찰개혁입니다. 그 염원으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드는 법은 이미 통과됐습니다. 남은 것은 단 하나, 검사의 수사권을 걷어낼 형사소송법입니다. 어제 이 법안이 법사위 심사대에 올랐습니다. 이제 한 고비만 넣으면 됩니다. 이 분수령에서 개혁의 속도를 늦추자는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수구가 필요하다고 조금 더 시간을 미루자고 합니다. 언론은 이 목소리를 받아 키우고 있습니다. 그 빌미로 최근 일어난 한 피살 사건을 듭니다. 경찰 수사가 부실했으니 검찰이 수사권을 남기자고 합니다. 어불성설입니다. 경찰이 잘못을 검찰이 특권으로 덮을 수는 없습니다. 통제받지 않는 권력, 그것이 더 오래되고 지독한 비극의 뿌리입니다. 경찰 수사가 미진하면 미진한 부분을 바로 잡으면 됩니다. 검사가 보안 수사를 요구하고 잘못이 있으면 감찰을 하면 됩니다. 그 하나의 빌미로 개혁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을 끄는 자는 개혁의 편이 아닙니다. 개혁을 되돌리려는 쪽입니다. 그 사람들을 똑똑히 기억해 주십시오. 검찰개혁이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울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검찰개혁이 공론화된 지 벌써 30년입니다. 선출되지도 통제받지도 않는 힘 앞에서 무너진 이들을 우리는 그 세월 내내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 억울함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이 땅 후세대에게 더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 앞에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도려내겠습니다.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완전히 해체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인내도 자비도 없습니다. 재헌절까지 검찰 독재의 종식을 알리는 이 입법 전쟁의 최전선에서 조국혁신당이 서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8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전국 정당대회 최고위원으로 출마하고자 이 자리에 선 서미화원인데요.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전남 강주 통합특별시 무안군이 고향인 서미화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다가오는 더불어민주당 8.17 정당대회 최고위원으로 출마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2년을 되돌아보면 매 순간 설명할 수 없는 기적과 감사의 연속이었습니다.
시각장애가 심한 당사자로서 평생 장애 인권을 해온 제가 시민사회 추천을 받아 22대 총선 비례 1번으로 국회의원이 되었고 당원 동지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전국 장애인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주어진 소명을 위해 사력을 다해 왔습니다. 24년 12월 3일 어묵한 내란의 밤, 안 보이는 눈으로 국회 담장을 뛰어넘고 턱 밑까지 쳐들어온 총칼 앞에서 오직 우리 국민들의 피땀 눈물로 이뤄낸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만 생각하며 본회의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결국 우리는 해냈습니다. 위대한 국민 빛의 혁명으로 내란을 극복하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감히 흔들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대체 불가 모두의 민주당이란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를 성공시켜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역사의 변곡점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 다시 없을 전성기, 절호의 기회에 맞닿아 있습니다. 첨단 반도체를 비롯해 방산, 조선 등 K-팝, K-푸드, K-컬처에 이르기까지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가 어우러져 K-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가 전 세계를 선도하는 황금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은 민주당 정부의 성공만이 아닌 역사에 남을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성공이 될 것입니다. 정말 1분 1초가 아까운 지금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소명은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당 정청 혼연일치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당원 동지들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한가롭게 국민 뜻을 저버린 자기 정치, 내부 갈등으로 아까운 시간을 소모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차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해내야 할 일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반드시 다음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운영을 끝까지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체 불가 대한민국이 완성되고 다음 정권 재창출의 토대도 마련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한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꼭 이겨야 할 것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당의 지지율은 답보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수치로는 이긴 선거라고 하지만 이겼다면 기뻐야 하고 힘도 나야 합니다. 그러나 선거 이후 우리는 밥맛도 잃고 기쁨도 잃고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꼭 이겨야 할 곳에서 왜 이기지 못했냐는 당원들의 한숨 섞인 애침에 깊은 책임을 통감합니다. 차기 지도부는 오직 선당 후사의 결연한 각오로 당원 동지들과 주권자 국민 앞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0.74% 차로 정권을 내준 쓰라린 패배와 좌절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온 국민, 온 나라가 짊어져야 했습니다. 불과 2년 전 윤석열 내란 정권 동안 대한민국은 전 분야 모든 영역에서 퇴행했습니다. 심지어 계엄과 내란으로 나라가 뒤집어질 뻔했습니다. 만약 아직도 내란 속에 윤석열이 집권을 하고 있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다시 정권을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빛의 혁명으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대한민국은 불과 1년 만에 초고속 회복은 물론 세계 속에 주목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이재명 대통령의 뛰어난 통찰력, 국익을 최우선하는 국정 운영 철학, 국민 주권에 기반한 결단력이 어우러져 역사에 다시 없을 대한민국의 골든타임이 지금 바로 이 순간입니다. 분열, 갈등, 정쟁으로 한 줌의 자기 권력만을 위해 국가와 국민을 저버리는 과거형 싸움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만약 멈추지 못한다면 정말 정권이 짧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통합과 미래, 국민과 당원을 향한 무한한 열정으로 집권 여당답게 강하고 유능하게 선명해져야만 합니다. 모든 개혁의 주체는 국민입니다. 선출된 정치인은 주권자 국민의 대리인입니다.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 국민의 삶을 바꿔낼 개혁에서 정치인은 진짜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읽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분명한 원칙을 바탕으로 개혁 과제를 안수해야 합니다. 민생을 두텁게 챙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이 길에 저 서미아가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표방하며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평등한 기회를 갖는 공정한 사회, 사회적 약자가 배제되지 않고 보편복지를 추구하는 포용사회가 우리 민주당의 근간이자 정체성입니다. 하지만 혐오와 차별, 분열과 갈등, 양극화 문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주요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진전시키는 인권과 다양성, 평등, 복지 등의 진보적 가치를 실용적으로 당내에 녹여야 합니다. 그리고 중도 실용 예형 확장을 연결해서 모두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 길도 저 서미아가 앞장서겠습니다.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서미아가 최고위원회 출마해 당원 동지들의 선택으로 지도부가 되어 승리하는 민주당을 만들어가는 주역이 되고 싶습니다. 특히 당내에서부터 장애인, 여성, 노인, 아동 등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향한 온갖 차별과 혐오, 갈라치기를 뿌리 뽑고 늘 변방에 취약하게 놓여있던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지도부에서 가장 크게 대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사회적 약자들도 민주당의 진짜 주인이 될 때 더불어민주당이 성숙한 민주정당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저를 꼭 최고위원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최고위원이 되어 세 가지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첫째, 어떤 당원도 소외되지 않도록 당원 주권을 발전 강화시키겠습니다. 1인 1표제를 기반으로 당원들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당내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플랫폼을 만들고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정치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 보장하는 당원 주권 2.0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시대 정신을 담아낸 개헌을 이루어내겠습니다. 호남인의 한 사람으로 저의 당연한 책무인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12.3 내란 같은 불법 계엄을 막기 위한 계엄 선포권 제한, 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 87년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괄할 수 있는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대한민국 레벨업을 위한 민생개혁에 매진하겠습니다. 5국 3특 국가 균형 발전과 호남권을 필두로 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든든하게 뒷받침할 TF를 구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의 삶을 지킬 AI 통합 돌봄을 당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한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유능한 정당,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당원 중심 정당, 함께 잘 사는 미래를 만드는 준비된 정당, 언제나 역동적인 민주주의가 넘실대는 민주정당, 책임있고 강한 수권 정당이 되는 꿈입니다. 이번 정당대회를 가장 민주당답게 치러냅시다. 호남, 영남, 충청, 강원, 제주, 수도권까지 모두 승리하는 민주당을 만듭시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과 함께 다가올 2028 총선 승리와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을 잇는 5기 민주정부 정권 재창출의 꿈입니다. 제 꿈이자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간절한 꿈인 이 가슴 벅찬 여정의 시작에 모두 함께해 주십시오. 국민이 주인인 대체 불가 대한민국, 당원이 주인인 대체 불가 모두의 민주당, 우리가 꿈꾸는 모두의 민주당을 반드시 실현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김원희 왔습니다. 네, 네, 우리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목포 지역구 이전 산자위 간사이셨던 우리 김원희 의원님 응원하러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집권 2년차를 맞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우리 민주당이 지원하고 그리고 성공시켜 내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런 전당대회가 되겠습니다. 서미화 의원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헌신적으로 뛸 수 있고 능력을 갖춘 후보입니다. 그래서 응원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 서미화 의원은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입니다.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우리 서미화 의원의 이런 옹골찬 도전이 저는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리라고 믿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혹은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꿈꿉니다. 그 길에 서미화 의원만큼 적절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저는 자신 있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서미화 의원을 응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나 잘했지?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경례.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간사 김병주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차원에서 올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보이콧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위를 빨리 열어줄 것을 요구와 또 국민의힘의 이러한 형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애 국방위원님 오셨습니다. 무소속의 김병기 위원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먼저 기자회견문을 3명이 돌아가면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보를 정쟁의 인질로 삼는 국민의힘의 국방위원회 보이콧을 강력히 규탄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국방위원회 위원들은 국가안보를 정쟁의 인질로 삼는 국민의힘의 국방위원회 보이콧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국민의힘은 끝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습니다. 국회에서 여야는 치열하게 경쟁하고 대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안보만큼은 달라야 합니다. 안보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정쟁의 수단은 더더욱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국방위원회는 어떤 정치적 갈등 속에서도 멈춰서는 안 되는 국회의 마지막 보류입니다. 여야 협치는 국방위원회의 오랜 간행이었고 국민 앞에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무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7일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소속위원 전원의 불참을 선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보이콧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보이콧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를 압박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정치적 협상 카드로 삼은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 문제를 국방위원회 보이콧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법사위원장 문제와 국방위원회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법사위의 갈등을 이유로 국방위원회를 멈춰 세우는 것은 정치적 목리일 뿐입니다. 국가안보는 협상 카드가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은 흥정 대상이 아닙니다. 국방위원회는 특정 정당의 정치 전략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국가안보 책무를 수행하는 곳입니다. 국가안보를 멈춰 세우는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번 보이콧이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국방위원회를 비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내 강경투쟁이라는 정치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국가안보를 희생시키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오랫동안 스스로 안보 정당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안보는 구호가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국방위원회를 비운 순간 국민의힘은 스스로 안보 정당이라는 이름을 폐기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국방위원들은 국민의힘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첫째, 법사위원장 문제와 국방위원회를 즉각 분리하십시오. 안보를 정쟁의 인질로 삼는 무책임한 정치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둘째, 즉시 국방위원회에 복귀하십시오.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보다 우선시하는 정치적 명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셋째,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방위원회 보이콧으로 초래된 안보 공백에 대해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고 즉시 국회 정상화에 나서십시오. 안보를 정쟁의 인질로 삼는 그러한 정당은 결코 안보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즉시 국방위원회로 돌아오십시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안보는 단 하루도 멈출 수 없습니다. 국방위원회 역시 단 하루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정치는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보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국방위원들은 앞으로도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서도 국가 안보만큼은 흔들리지 않도록 국회의 책무를 끝까지 다하겠습니다. 2026년 7월 9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의원 일동.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이주희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난 6일 KBS 이사 4명 임명 제청안과 방송문화진흥회 EBS 이사 각 8명 임명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방송 3법 이후 처음 구성되는 공영방송 이사회입니다. KBS 이사회는 15명, 방문진과 EBS 이사회는 각 13명 체제로 확대됐고 추천 주체도 국회 교섭단체뿐 아니라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단체, 교육 관련 단체 등으로 넓어졌습니다. 정치권 중심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 구조를 국민과 현장 전문가의 참여 구조로 바꾸기 위한 제도 개혁입니다. 국민의힘은 KBS와 방문진 추천단체에 민변이, EBS 추천단체에 전교조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방송장악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가리고 국민을 호도하는 왜곡입니다.
KBS 박문진 추천단체에는 민변과 함께 대한변호사협회가 포함됐고 EBS 교육 관련 추천단체에는 전교조와 함께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포함됐습니다. 실제 추천 결과도 KBS와 박문진에서는 대한변협과 민변이 각각 1명씩, EBS에서는 전교조와 교총이 각각 1명씩 추천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서로 다른 성격의 단체가 함께 참여한 사실은 쏙 감추고 특정 단체 이름만 떼어내 편향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독립을 위한 제도 개혁을 흠집내기 위한 낡은 여론몰이입니다. 추천 주체 다양화는 편향이 아니라 균형을 위한 장치입니다. 특정 정당이 공영방송 이사 추천을 좌우하던 구조를 줄이고 법률, 교육, 언론 현장과 시청자, 구성원의 목소리를 함께 반영하자는 것이 방송 3법의 핵심 취지입니다. 국민의힘은 왜곡된 주장으로 공영방송 정상화의 첫걸음을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단체가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의 취지와 절차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무 근거도 없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일 뿐입니다. 공영방송은 정권의 전리품도 정당의 확성기도 아닙니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사회 구성부터 사장 선임까지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절차가 이어지도록 끝까지 점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부천시병 국회의원 이건태입니다. 최근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근거 없이 음모론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근거 없는 음모론 릴레이 당장 멈춰 주십시오. 다시 하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근거 없는 음모론 릴레이 당장 멈춰 주십시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정책과 기업 투자를 두고 연일 근거 없는 음모론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술 더 떠 낡은 지역주의 정치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나 의원은 지난 5일 SNS에서 이번 반도체 투자를 두고 징벌적 규제와 세무조사 등 국가 권력의 압박, 기만적인 정치쇼, 국가 권력을 악용한 명백한 직권남용, 모종의 흑막 운운하며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요구했습니다.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수준을 넘어 사실상 근거 없는 아무 말 대잔치를 반복한 것입니다. 심지어 어제 대구 아시아포럼 20일 토론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를 두고 완전 직권남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특검을 하자고 했다고 억지를 부리며 대구 경북 역차별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정부가 기업을 압박했고 국가 권력을 동원했으며 호남을 위한 정치적 목적 때문에 기업 투자가 추진됐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근거 없는 추측과 음모론으로 정치 공세를 이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또다시 지역 대결의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호남은 표몰이, 대구 경북은 역차별이라는 낡은 구도로 국민을
갈라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적 지역주의 정치입니까?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역사적 대전환점을 만드는 일이자 성장 동력을 전국으로 확장하는 100년 대계 국가 전략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투자 결정이 특정 정당의 전당대 일정에 맞춰 움직인다니 음모론적 상상력이 지나칩니다. 언제까지 이런 상상력에 기대 억지와 선동을 이어갈 겁니까? 국가 균형 발전 정책마저 지역 감정을 자극하는 소재로 삼는 것은 미래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구태 정치입니다. 국민은 근거 없는 음모론에도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구태 정치에도 속지 않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낡은 지역주의 정치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2026년 7월 9일 국회의원 이건태. 예, 이상입니다. 협조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보통 이렇게 정시에 기자회견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그럼 바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선관위 개혁 TF 부단장을 맡고 있는 박상혁 의원입니다. 저희 TF에서 오늘 선관위법 등 법률 제출을 하기에 앞서 그 의미와 내용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참석하신 분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TF 단장을 맡고 계신 송기현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TF에서 간사를 맡고 계신 행안위 간사이신 이해식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TF 위원이신 박균택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정원 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TF 단장을 맡고 있는 송기현 의원입니다. 예, 지난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저희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TF는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이번 사태에 대해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3법을 마련해 오늘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국 141개 투표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고 26개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 추가 공급이 중단돼 주권자의 실제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이지만 선관위는 투표용지 관련한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대치 매뉴얼이 없었을 뿐 아니라 보호체계와 지휘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투표가 중단돼 대기자가 발생하였고 오랜 대기 시간에 지쳐서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간 주권자가 생겼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몇 명의 주권자가 투표를 하지 못했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체계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조적 실패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입니다. 그러나 높은 독립성을 보장받는 만큼 더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 선관위원회 구성 방식 변경 등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판단해 별도의 헌법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헌법 개정 전이라도 법률 개정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몇 가지 과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참정권 보호와 선거관리의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입법안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선거관리위원회법입니다. 첫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현행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현행 비상임 체계를 개선해 선관위 주요 사무를 보고 위주에서 의결 위주로 처리하고 사무처를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현재 1명인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3명으로 확대하여 선거 투표 관리, 조사 단속, 조직 운영 사무를 각각 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과 사무총장에게 집중되는 의사결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하여 위원장과 3인의 상임위원 중심으로 비상임위원까지 제 역할을 다하는 실질적이고 상시적인 합의제 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외부 인사로 등용하고 국회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처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실무 책임자이지만 선관위원 비상임 체제에서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는 60년 선관위가 생긴 이래 장구한 독재 시기에 형성된 위원회와 사무처 구조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선관위 사무처 내의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무총장을 외부 인사로 등용하는 한편 국회 인사청문을 통해 전문성과 도덕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하고 선관위 사무처 인사 시스템을 투명하게 구축하는 기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 전원을 외부 인사로 구성해 독립적인 감사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지금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는 내부 규칙에 근거한 감사위원회 제도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봐주기 감사, 제19 감사기 감사, 형식적인 감사가 만연했습니다. 앞으로는 법률에 근거한 독립적인 감사 체계를 마련해 부실 감사의 우려를 불식시키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 내 선거관리 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가 끝난 뒤 선거관리 전반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결과 보고서와 선거관리 평가 보고서는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무총장 인사청문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도 함께 개정합니다. 국회법에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고 인사청문회법에는 청문 요청과 경과 보고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정비하여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관위 개혁 3법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같은 있어서는 안 되는 투개표 관리의 총체적 실패를 극복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시작이요 끝입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 개혁 TF는 앞으로 선관위 개혁 3법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입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어 오는 20일로 예정된 선관위 신뢰 회복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 토론회와 국민 참정권 수호 제도개혁 TF 8차 회의를 거쳐 개헌안을 성안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6년 7월 9일 더불어민주당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 개혁 TF 위원 일동입니다. 네, 추가로 말씀드리고 추가로 참석하신 위원님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기승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임미애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바깥에서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목소리가 좋으신 분들만 이렇게 낭독하는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최보윤입니다. 첫 번째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증시가 단 사흘 만에 통째로 주저앉았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연일 5%대 급락을 거듭 매도 사이드카가 연쇄 발동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불과 7주 만에 시가총액 6천조 원 선이 무너진 현실 앞에 시장은 공포를 넘어 마비 상태입니다. 이번 폭락은 우리 기업의 부실 때문이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사실상 분기 영업이익 100조 원의 신기원을 열며 사상 최대의 성적표를 냈음에도 주가는 하루 10% 가까이 널뛰며 폭락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서킷 브레이커가 벌써 6번째입니다. 외신들이 한국 증시를 향해 카지노, 오징어 게임이라 조롱하는 이 황당한 사태의 주범은 다름 아닌 이재명 정부와 금융당국입니다. 이번 파국은 정권의 정책 실패와 어설픈 관치가 결합한 명백한 인재입니다. 금융당국이 무분별하게 도입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증시를 합법적 도박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사행성 투기를 조장하더니 전체 ETF 거래 대금의 4분의 1이 몰리는 과열을 방치했고 결국 개별 종목의 흔들림이 시장 전체를 집어삼키는 파국을 낳았습니다. 이재여서 금감원장은 들어 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고 유체이탈 화법으로 후회하고 부총리는 뒤늦게 국회에서 보완을 논하고 있습니다. 소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경제팀 무능의 극치입니다. 여기에 시장의 경고를 무시한 정권의 일방통행식 관치가 화를 키웠습니다.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가 발표되자마자 주가가 본격적으로 하락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시장은 정권의 생색내기용 정책을 호재가 아니라 기업 자율성 침해와 공급 과잉 우려라는 대형 악재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글로벌 시장의 피크아웃 경고 속에 정권이 던질 설익은 낙관론과 초거대 투자 압박이 도리어 시장의 불신과 이탈을 촉발했습니다. 외국인 투기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리를 국민연금과 개미 투자자들의 피눈물로 메우는 이 왜곡된 구조를 정부는 언제까지 방관할 셈입니까? 이재명 정부와 금융당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말로만 후회하지 말고 증시를 도박판으로 만든 레버리지 ETF를 즉각 규제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업의 발목을 잡는 어설픈 시장 개입과 관치 행정을 당장 중단하고 무너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전면 재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논평 이어가겠습니다. 국회 법사위를 독식한 민주당이 끝내 검사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 소위에 회부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마비시키고 살인범과 사기범 등 파렴치한 민생 범죄자들에게 프리패스를 끊어주는 범죄자 방탄법에 불과합니다. 최근 드러난 충격적 사건들은 검사의 보안 수사가 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지 명백히 증명합니다.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에서 경찰은 강간살인을 입증할 핵심 증거를 발견하고도 은폐 방치했습니다. 현직 경찰관인 피의자 부친과의 유착 의혹 속에 하마터면 단순 살인으로 묻힐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거대 악의 본질을 밝혀내고 강력 범죄자를 제대로 기소한 것은 오직 검찰의 집요한 보안 수사 덕분이었습니다. 창원지검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이 한낱 3천만 원짜리 개인 사기로 덮으려 했던 사건을 검찰이 보안 수사로 무려 400억 원대의 조직적 금융 사기의 전모를 밝혀냈습니다. 검찰의 세 차례 요구에도 계좌 추적조차 안 한 경찰에만 수사를 맡겼다면 거대 경제 범죄의 몸통들은 지금도 거리를 활보하며 선량한 국민들의 피를 말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당이 외치던 수사구조 개혁의 민낯입니까? 경찰의 부실, 유착 수사를 견제할 브레이크를 없앤다면 앞으로 제2의, 제3의 장윤기 사건과 대형 사기 사건들은 은폐되어 완전 범죄로 끝날 것입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과거 수사에 대한 치졸한 보복이자 자신들의 권력형 비리를 감추기 위한
방탄용 예방 조치입니다. 진보 성향의 민변 내부에서조차 보안 수사권 존치 의견이 3분의 2를 넘었습니다. 전문가들의 뼈아픈 지적도 외면한 채 전당대회 당권 경쟁의 제물로 민생을 불사르는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 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정당은 공당의 자격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끝내 살인범과 사기범의 편에 서서 국민을 울리고 범죄자를 웃게 만들 셈입니까?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안 수사권 폐지 상정 폭주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철회하십시오. 국민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릴 뿐입니다. 이상 논평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6.3 지방선거 참정권 박탈 국민주권 회복 전국연합이라고 하는 임시단체를 우리 각 지역의 시민들이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제를 야당 제1야당 추천 선관위 특검하라, 그런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우리 주진우 의원님실에 도움을 받아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냥 성명서를 쭉쭉쭉 이어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라북도 대표들이 한 분씩 나와가지고 그렇게 성명서 내용들을 쭉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면서 각각 자기의 소속을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나영수 대표님부터 하시죠. 네, 저는 전국 나라사랑기도총연합회 대표회장 나영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국민의힘 당원과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포함된 전국의 일반 국민들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의 목적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지 부족이라는 국민 참정권 박탈 사태의 진상규명에 임하는 이재명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모습을 보고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해 대한민국 국민주권 회복에 힘을 보태기 위함입니다. 기자회견 내용은 정부 여당, 국민의힘, 언론에 대한 바람수림인 것입니다. 이번 참정권 박탈 사태 해결을 위한 특검은 국민의힘 주도로 되어야만 그 진상규명에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대목소리를 더욱 높였음을 밝힙니다. 이번 투표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가 행위의 주체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므로 행정부가 간섭할 수 없다고 했으나 이는 매우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이 사태의 총체적 총괄적 책임은 이재명 정부의 몫입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에서 국가는 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가 시작되었고 국민의힘 당원 당대표의 특검 실시 주장과 민주당의 당론 특검 수용으로 1차적으로 여야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선관위에 대한 국회 행안위, 국정질의 등에서 지속적으로 선관위를 두드려온 것이 민주당 의원들이기 때문에 이번 선관위 사태에 대한 특검의 주도권은 반드시 야당인 국민의힘에 줌으로써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공당인 만큼 정의로운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만약
선관위에 대한 특검을 여러 핑계로 질질 끌거나 개헌 등 다른 사안으로 초점을 흐리게 물타기하는 정보통신망 개정안 일명 입틀막법으로 선관위 문제를 덮으려 한다면 이재명 정권은 거대한 국민 저항에 직면해 정권의 붕괴로 직결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스스로를 국민 주권 정부라고 명명한 만큼 국민 참정권 박탈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으로 진정한 국민 주권 정부로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에 바랍니다. 6.3 지방선거 전에 국민의힘이 1대 15로 패배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으나 국회의원석 4석, 광역자치단체장 4석, 기초자치단체장 95석, 광역의원 328석 획득 등으로 선방했다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선거 전부터 선거가 끝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당대표 사퇴를 주장하며 당을 분열시키는 당내 분탕 세력의 목적이 다음 총선 공천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것쯤은 당원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임기가 지켜집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줄다리기 경기에서 앞줄을 잡고 있는 선수의 뒤통수를 치고 발을 걸고 때리는 초등학생 선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지키는 기본도 못 지켜서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은 그동안 20여 분의 당대표 비대위원장이 있었는데 황우여 대표 한 분을 빼놓고 모두 임기를 지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는 국민의힘 일부 구성원들이 공천권 획득을 위해 당대표를 흔들어 비대위 체제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당 체질을 말해줍니다. 국민의힘은 적법하게 선출된 당대표 임기를 지킴으로써 국민들의 국힘에 대한 분열 이미지를 일소하고 당의 이례적이고 이기적인 그 체질을 바꾸십시오. 공천받을 욕심으로 당대표를 낙마시켜 비대위 체제로 가겠다는 그 이기적이고 자의적 망상을 당장 멈추십시오. 국민의힘은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을 2분이나 탄핵되도록 만들었는데 공당으로서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과 평가는 했습니까? 필요하면 애걸해서 모셔와서는 제대로 된 당정 협의도 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탄핵의 문을 열어주는 정당, 리더를 휴지처럼 쓰고 폐지처럼 버리는 정당을 상식적인 국민이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전남 광주특별시 노인대학 연합회 회장입니다. 이번 6.3 지방선거 국민 참정권 박탈 사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책임이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2024년 4월 10일 총선에 대비해 2024년 1월에 공정선거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결성해 공정선거제도 개선안을 도출해 하고자 했습니다. 김상훈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만희, 김용관, 전봉관, 정점식, 조은희, 유상범 의원이 특위위원으로 있었습니다. 당시 사전투표용지에 대해서 관리관의 사인 날인을 문제를 놓고 선관위 직원들과 함께 의원들 간의 논의를 공방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조은희 의원은 제외한 6명의 특위위원들은 사전투표 용지의 사전투표 관리를 사인 날인으로 인해 모아진 상태였습니다. 선관위 직원은 사전투표 용지의 사전투표 관리인의 사인을 찍기 위해서는 사전투표 용지가 투표 관리에 출력된 후사 전 투표 관리관이 앉아있는 장소까지 이동 관리되는 과정에 투표의 소지가 부정의 소지가 있다고 실소를 금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사인 날인 불가,
이유라고 택했습니다. 사전 관리 관거 상황에서 투표용지가 출력 관리 곳과 사전 투표 관리관이 앉아 있는 곳의 거리가 있기에 사전 투표관의 여지가 부정 투표관의 여지가 있다고 날인을 불가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 자체로도 가당치 않은 이유로였지만 조은희 의원은 이 말에 일리가 있다고 선관위 직원 편을 들면서 사전 투표지에 사전 투표 관리관 사인 날인에 투표 대한 관리는 정체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사전투표관의 투표 관리만 사전 날인을 통해서 공정선거의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조은희 의원의 트랜스로 인해서 놓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인해 날인으로 한다는 무한 인쇄할 수 있다는 추후 문제 발생 시효는 투명화하기 위해 어려운 것은 상식이었습니다. 사전투표 용지에 투표관리관 사인 날인을 문제 관철에 한 상태여서 투표위원 중 한 배우자가 돌아가시는 일이 생겨 조문 상황이 되었고 2024년 4월 10일 총선을 앞두었던 시기에서 바로 공천 정국으로 들어가면서 사전투표지에 사전투표관리관 사인이 날인이라는 중차대한 공정관리 제도가 개선되지 못하는 물거품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로 하려고 합니다. 사전투표 용지에 그대로 진행되었다면 이러한 엄청난 큰 사건은 생겨나지 않았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는 꼭 이 투표 용지가 그때에 투표하는 그 상황에서 선거관리관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네, 대한민국 기독언론의 대표 임채영입니다. 저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무겁습니다. 당의 미래를 논하기보다 개파와 공천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반복되는 모습에서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스스로를 소장개혁파라고 부르는 그 모임을 바라보며 대다수 국민들이 고개를 갸웃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20대, 30대들부터 어린아이들 그리고 주부와 넥타이 부대 등 수많은 국민들이 전국 곳곳에서 국민 참정권 회복을 외치며 대한민국이 바로 서가기를 바라며 이렇게 싸워가고 있습니다. 맑은 물은 바닥을 감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민은 참 정치권이 어떤 이름을 내세우는지보다 무엇을 바꾸고 어떤 책임을 지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의 혁신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과적으로 공천 구도나 개파 재편에만 관심을 두는 모습으로 비춰진다면 개혁이라는 수식어 역시 공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정치는 결국 현장입니다. 책상 위의 토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삶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하려면 국민이 모여 목소리를 내려는 현장, 사회적 갈등과 국가적 현안을 직접 확인하는 자리에도 발걸음을 해야 합니다. 정치는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곧 올공의 자리로 나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과 함께
올공의 현장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당은 국민을 위한 도구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것은 또 다른 공부 모임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실천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는 각오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될 때 비로소 국민은 진정한 개혁을 인정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기청 대표회장은 병제일계 심하부 목사입니다. 잠실 올림픽공원의 국민 참정권 회복 운동 현장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는 바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에서 나타난 그러한 일들과 또한 후보자 여러 명의 쌍둥이 판박이 투표율, 법원의 증거 보존 명령 직전에 투표지 수톤을 용해하는 과감한 증거 인멸, 거기에 민주당 당직자들과 함께 간 선관위 직원의 연수 여행, 수억 이상의 빵을 한 군데 빵집과 수의 계약하는 등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각종 위법 사항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올림픽공원 등 전국에서 외침으로 국민들의 분노와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시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외치는 재선거를 당대표가 제시했다고 해서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라고 하는 현안도 파악지 못한 대안과 미래는 정말 대책 없는 궁색한 미래당일 뿐입니다. 지방선거 내내 자기 소속도 잊었는지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면서 당대표 공격만큼은 당당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철부지 의원들을 보는 것도 고역이었습니다. 합법적으로 선출된 당대표를 공격하는 것은 당원과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며 그 자체가 해당 행위일 것입니다. 국민들은 훤히 들여다보는 그 살모사 정치를 멈추십시오. 정당은 이념 결사체입니다. 철부지 의원님들도 오로지 내 자리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행동도 내가 하는 것은 정당하고 국민들이 한 달 넘게 외쳐대는 소리는 관심 가질 필요가 없는 잡소리라고 생각한다면 너무나도 그것은 천박한 것입니다. 올림픽공원에서 하는 국민의 외침은 대한민국 역사뿐 아니라 세계 역사에도 없었던 국민 주권 회복 운동으로 문화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주권 회복 운동, 참정권 참탈에 대한 저항 운동은 오로지 국민 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한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척에서 완성되어가는 이 처절하고 위대한 주권 회복 운동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시대를 읽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꼰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고생하고 있는 청년들과 국민들을 일상으로 다 함께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바로 정치권의 역할이 필요한 때입니다. 국민의힘 야당이 주도하고 국민이 감시하는 국민특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과 또한 올림픽공원에서 외치는 청년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서기청 대표회장 심하부 목사, 감사합니다. 저는 자유대한 애국단의 단장으로 있는 장갑덕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배포된 기자회견의 자료를 통해서 이미 제가 읽으려고 하는 내용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에 조금 더 다른 여러분들에게 이 시점에 맞는 문제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세계가 지금 월드컵 시즌으로 지금 온 세계가 열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 질문을 던짐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공이 어떤 공인지 아십니까? 그 공은 약 200캐리어트의 다이아몬드가 박힌 축구공입니다. 그 돈은 2조 원에 가까운 그런 값이 나갑니다. 그렇다면 그런 한 공이 그런 값진 이유는 그것이 다이아몬드가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국민들이 던지는 투표지의 한 표의 값은 얼마일까요?
그것은 마치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는 공의 값이 2조 원에 해당되는 것처럼 인류에 있을 수 없는 값진 유일한 공이기 때문에 그렇게 값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관과 운송에 철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국민이 던지는 한 표는 단지 종이 쪼가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던진 그 사람의 인권과 주권을 던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람의 인간의 값과 맞먹는 것입니다. 창조자인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한 인간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우리에게 그 값을 매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에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만큼 한 개인 국민 한 분 한 분 주권자인 투표지의 그 주권은 그 사람의 생명 값이며 그것은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이 일을 감시 감독해야 할 정부가 그 일을 잘못하는 것은 곧 국민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 때에 그 부정선거를 주도했던 그 기관의 책임자는 사형을 받았으며 또한 행정적인 책임을 지고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하야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선거에 대한 온 오프라인의 증거 정황들, 이제 마치 꼬리가 잡힌 부정선거의 정체가 얼마나 국민의 주권, 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 마치 홀로코스트 같이 히틀러가 유대인들의 600만을 살해한 것처럼 오늘 4,400여만의 국민의 주권을 이렇게 강탈한 이 살인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와 오늘 책임을 지고 있는 이 나라의 대통령,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 그 일을 심각하게 느끼고 동시에 국민을 대표하여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이 일을 책임있게 잘 감당해야 할 중요한 중차단 책임이 있고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또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오늘 6.3 사태를 통하여 일어난 이 모든 심각한 무수한 행위로 천부적 인권을 침탈, 오염시킨 작금의 상황을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 감시, 고발, 계몽 선도해야 할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며 주권 침탈의 주적인 유물공산당과 인본주체 세력의 나라를 빼앗긴 이 일에 사실은 제일 먼저 코와 입과 눈과 귀가 되어야 할 언론이 제대로의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므로 오늘 이 나라가 심각하게 주권을 빼앗긴 하이브리드 전쟁 속에 놓이게 되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꼬리가 잡힌 부정선거의 정체를 철저히 조사, 특검, 특별히 야당이 주도하는 이제 여당은 여러 가지 정황상 나타나는 그 주체 세력과 함께한 정황이 보이기에 야당, 특별히 국민의힘당이 중심이 된 특검과 처벌과 제도 개선, 곧 전국적 재선거와 당일 투표 수개표를 하여 천하보다 귀한 국민의 주권인 투표권을 되찾아서 정상적이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이 되는 중차단 일에 대우각성한 언론인들이 앞장서고 제1야당이 책임지고 잘 감당하길 국민의 주인의 일원이 되어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하여 명하는 것입니다. 2026년 7월 9일 6.3 지방선거 참정권 박탈 국민주권 회복 전국연합입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북 자발적 시민 대표들로 구성된 제1야당 추천 선관위 특검하라 시국 선언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최보윤입니다. 첫 번째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권찬영 2차 종합특검팀이 수사기간 만료를 고작 보름 앞두고 국회의 기한 연장과 인력 증원, 특별수사관 공소유지 업무 부여 등을 골자로 한 특검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검 제도의 예외성과 법적 한계를 망각한 채 자신들을 무소불위의 상설 정치보복 기관으로 격상시키겠다는 오만한 발상입니다. 이미 3대 특검 511, 2차 종합특검 150일 등 누적 6동안 온갖 곳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수사를 붙잡고 늘어지겠다는 것입니까? 권찬영 특검은 지난 4월 참고인에게 계엄을 뿌리 뽑으려면 특별합동수사본부를 3년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해 논란을 자초한 바 있습니다. 애초에 기한 내에 수사를 마칠 의지는 없고 정권 임기 내내 수사판을 벌여 정치 보복을 이어가겠다는 속내를 스스로 고백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쏟아붓고도 종합특검이 보여준 결과는 별건의 별건 수사와 특검 간 진흙탕 싸움뿐입니다. 종전 내란 특검이 위법 지시 거부 사실을 잠작해 불입건했던 전 수방사 1 경비단장을 종합특검이 뒤늦게 입건하자 내란 특검이 공식 반박 자료를 내며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법원 역시 종합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6명이나 기각하며 범죄 성립 여부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처럼 부실한 혐의와 무리한 과잉수사로 사법 정의를 교란하는 것이 권 특검이 말하는 진상규명입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 보고서조차 특검의 추법적이고 무리한 요구에 조목조목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사위 전문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수사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서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수사력 분산만 초래할 뿐이라며 법에 마련된 절차대로 국가수사본부 등 정규기관에 수사 인계를 하라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인력 20명을 증원하는 요구에 대해서도 실제 파견될 시기를 고려하면 한정된 수사기간 내에 유의미한 수사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단 2달 반 사이에 이 무리한 인력 증원만을 위해서도 약 4억 원의 국민 세금이 추가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국회 공식 기구들마저 특검의 요구를 실익 없는 세금 낭비이자 실효성 없는 초법적 발상으로 결론 내린 것입니다. 정권의 입맛대로 수사기한을 고무줄처럼 늘리고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무리한 법 개정은 정권 임기 내내 수사판을 벌이겠다는 무한 정치보복 특검의 욕심을 증명할 뿐입니다. 종합특검이 남은 보름 동안 해야 할 일은 억지 떼쓰기가 아니라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규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넘기는 수사 인계뿐입니다. 다음 논평 이어가겠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 3명이 선거 소청 심사를 앞두고 일괄 사임계를 제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사태 이유는 충격을 넘어 분노를 자아냅니다. 중앙선관위가 소청 심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사실상 기각 가이드라인으로 읽힐 내부 지침성 문서를 내려보냈다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 선관위에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 등과 관련해 총 97건의 선거 소청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선거 소청은 선관위가 독립적으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따져 선거의 효력과 재선거 여부를 판단하는 엄중한 법정 절차입니다. 사임계를 제출한 위원회 증언은 적나라합니다. 중앙선관위가 투표시간 연장, 출구조사 공개 후 투표, 투표한 이성 과정의 참관인 미동행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법 위반 또는 무효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미리 찍어 하달했다는 것입니다. 선관위원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손발을 묶는 사전 답안지이자 고압적 압박 그 자체입니다. 시험지를 채점하기도 전에 정답을 정해놓고 판결문을 쓰기도 전에 주문을 내려보낸 꼴입니다. 이 기각 각본은 서울시 선관위에만 전달된 것이 아니라 선거 소청이 제기된 다른 시도 선관위에도 배포됐다고 합니다. 법조인 출신 위원이 적어 중앙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지역 선관위에서는 이 문서가 거역하기 어려운 절대적 지침으로 작동했을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선관위빨 참정권 참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전대미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을 극심한 혼란에 빠뜨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 책임을 따지는 소청 절차마저 기각각본으로 뭉개고 덮으려 했습니다. 국민의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라고 했더니 자신들의 책임을 덮을 방탄 시나리오를 관리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위철한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국정조사 특위 전체 회의에서 재선거 요구를 향해 무책임하다고 폄훼했다가 거센 비판에 직면하자 발언을 취소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발언은 취소했을지 몰라도 속내까지 거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까? 결국 국정조사장에서 드러난 속내가 이번 기각각본 문서로 확인된 셈입니다. 독립성과 공정성이 파탄난 선관위 자체 절차로는 그 어떤 진상규명도 신뢰 회복도 불가능합니다. 누가 이 문서를 작성했는지, 누구의 지시로 배포했는지, 어떤 결론을 유도하려 했는지 특검을 통해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중앙선관위는 더 이상 공정한 심판인 척 국민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참정권 참사의 책임 당사자이자 피조사기관으로서 특검의 칼날 앞에 서는 것만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음 논평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되자마자 우려했던 부작용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시행 첫날부터 고소 고발을 예고하며 이 법이 우리 사회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위축시키는 재갈 물리기용 악법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우려가 국제사회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 국무부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검열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동맹국조차 대한민국의 디지털 환경이 검열의 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하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는커녕 플랫폼의 판단과 책임을 떠넘기는 제도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네이버, 카카오, 다음 등 9개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고 허위 조작 정보 신고가 접수되면 삭제, 접근 제한 여부를 자체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무엇이 허위 조작 정보인지, 어디까지가 정당한 비판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이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알아서 판단하라는 식의 숙제를 떠넘겼습니다. 모호한 기준은 플랫폼 기업들로 하여금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한 과잉 검열을 선택하게 만들고 결국 가장 먼저 위축되는 것은 국민의 자유로운 목소리와 우리 사회의 건강한 공론장입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정부의 태도입니다. 박미통위는 사실 확인 단체 지원을 명분으로 투명성 센터 구축의 예비비 방식으로 약 28억 원 확보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원만 할 뿐 관여는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권력의 입맛에 맞는 단체가 팩트체크란 이름으로 정권의 불리한 목소리를 솎아내는 현대판 검열기구가 되지 않으리라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가짜뉴스 대응이란 명분 뒤에 숨어 있을 때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제 국내를 넘어 국제사회에서도 잇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희생하는 법으로는 건강한 정보 환경도, 국민의 신뢰도, 국제사회의 신뢰도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모호한 규정과 과도한 책임 구조가 초래할 부작용을 인정하고 야당이 요구하는 전면 개정에 즉각 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금일 논평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서울 마포갑의 국회의원 조정훈입니다. 오늘 저는 이재명 정부의 정말 어처구니 없는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도 못 잡고 있는 이 상황에서 또 다른 피해자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름 아닌 정부가 반값 아파트라고 홍보했던 뉴홈 나눔형 주택 사전 청약자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사전 청약 당시 정부가 내세웠던 우호적인 대출 조건, LTV 80%, 최장 40년, 연회율 최대 3%인 전용 모기지 제공 등을 믿고 사전 청약을 진행한 청년들과 신혼 부부입니다. 이분들은 정부가 제시한 이 조건을 믿고 청약을 했고 그 이후에 결혼과 출산 그리고 이사와 자녀 교육까지도 다 세웠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재명 정부의 발표로 인해서 이 꿈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이 앞으로 분양할 아파트에 뿐만 아니라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전 청약을 마치고 이제 1, 2년 후면 입주를 앞둔 그리고 이번 달 다음 달부터 정식 청약을 받는 이런 분들에게까지 대출 규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정부의 이런 말바꾸기로 우리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저희 의원실에 연락을 해오고 또 우리 많은 국민들과 언론분께서 이분들의 정말 이런 난처하고 고통스러운 사정을 많이 듣고 홍보해달라는 마음으로 기자회견을 주선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하신 분들의 기자회견 낭독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전국 뉴홈 단지 사전 청약 및 본청약 당첨자들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자회견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정부의 약속을 믿고 4년을 기다린 뉴홈 당첨자들의 호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희는 정부의 핵심 주거정책이었던 뉴홈에 당첨된 청년, 신혼부부 세대 등의 평범한 국민들입니다. 오늘 저희는 국가의 약속이 지켜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 2022년 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은 분명했습니다. 뉴홈 사전 청약을 공고하며 국민에게 집을 팔 때 시세 차익의 30%를 국가와 LH가 환수하는 나눔형과 6년간 임대로 거주한 후 분을 선택하는 선택형을 감수하는 대신 분양가의 80% 최대 5억 원까지 만기 40년 연 1.9%에서 3%의 고정금리에 전용 모기지를 제공하겠다고 말입니다. 이 약속은 저희가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공고문에 스스로 적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내용입니다. 저희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당첨 이후 4년, 다른 아파트 청약은 단 한 번도 넣지 않은 가족들도 계십니다. 그 사이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난 가정도 많습니다. 오직 이 집 하나만을 바라보고 아끼고 모으고 성실하게 잔금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전용 모기지 핵심 조건이 동일한 방식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나눔형은 금리 만기 등 핵심 조건의 적용 여부가 불명확해졌고 선택형 단지들은 이미 사전 청약과 본청약이 모두 끝나 불완전한 정보 상태에서 계약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격한 소득 자산 제한 청약 속에서 부모 찬스 없이 자력으로 준비해온 세대에게는 사실상 계약을 포기하라는 통보였습니다. 2. 7월 7일 국토교통부의 발표는 핵심이 빠진 절반의 답변입니다. 언론 보도와 국민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국토교통부는 7월 7일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당초 약속드린 바와 같이 디딤돌 대출 소득기준, 주택가격 요건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주택도시기금 전용 모기지를 최대 5억 원 한도 내 LTV 80% DSR 미적용해서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바로 다음 문장은 이렇습니다. 금리 만기 등 세부 대출 조건은 시장 상황 변동 등을 감안하여 대출 신청 시점에 디딤돌 대출 요건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당초 약속드린 바와 같이라고 하셨습니다. LTV 80%와 최대 5억 원 한도는 처음부터 약속에 있던 내용입니다. 정작 당초 약속에 함께 적혀 있던 연 1.9%에서 3% 고정금리와 만기 40년은 어디로 갔습니까? 금리와 만기는 월 상환액과 총 금융 비용을 결정하는 핵심 조건입니다. 더구나 이번 발표에는 조용히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말을 믿고 이미 본청약 계약까지 마친 구리, 갈매, 화성, 동탄 등의 당첨자들입니다. 같은 공고문을 보고 같은 약속을 믿고 같은 시간을 기다린 국민인데 먼저 계약을 이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발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이행에 순서가 있을 수는 있어도 대상에서 빠지는 국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3. 중도금 대출 역시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중도금 집단 대출에 대해 2027년 1분기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며 협약 체결이 완료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본청약 계약은 당장 이번 달입니다. 당첨자들은 중도금 대출이 실제로 성사될지, 금리는 얼마일지, 조건은 무엇일지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생에 걸린 계약서에 먼저 서명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추진 계획과 확정된 약속은 다릅니다. 4년을 기다린 국민이 또다시 기약 없는 계획만을 믿고 수억 원의 계약을 해야 합니까? 4. 그런데 국민의 의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국가의 약속인 고정금리 전용 모기지는 지켜지지 않고 있지만 국민의 의무인 시세차익 30% 환수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공고문에 변동될 수 있다는 민간의 시장거래에서 나올 수 있는 항변 사유가 될 뿐 국가 정책으로 설계되고 홍보된 공공분양에서 공공성을 지켜야 할 정부가 할 변명은 아닙니다. 부모의 도움 없이 내 집을 마련해 보려는 청년, 신혼부부 세대 등을 위해 만들어졌다던 정책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5. 정부는 이러한 변경을 어떤 검토를 거쳐 결정했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 변경이 어떤 검토를 거쳐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LH는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에 대한 경과조치 검토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취지의 정보, 부존재 답변을 했습니다. 만약 정말 관련 검토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는 기존 당첨자 보호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정책을 변경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국민들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정책 변경이 내부 검토 자료조차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인지 정부는 분명히 설명해야 합니다. 저희는 다른 관계기관인 정보 공개 결과도 확인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회와 감사원에도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의 적정성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것입니다. 6. 본청약은 7월 20일 시작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당첨자들은 자신이 받게 될 대출의 금리가 몇 %인지, 만기가 몇 년인지, 중도금 대출이 성사될지조차 알지 못한 채 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본청약이 시작되기 전에 2022년 공고 당시 홍보했던 고정금리와 만기의 적용 여부를 명확히 밝혀주십시오. 이 사안은 특정 단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스스로 향후 공급 예정인 뉴홈 나눔형, 선택형 입주자 모집 공고에도 위 사항을 반영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미 계약에 마친 단지부터 앞으로 청약자들까지 전국의 모든 뉴홈 당첨자에게 그대로 적용될 문제입니다. 7. 저희의 바람은 하나입니다. 저희는 특혜를 바라지 않습니다. 시세차익의 30%를 국가와 나누겠다는 저희의 약속은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한 가지입니다. 정부는 2022년 공고하고 약속했던 원안 그대로 연 1.9%에서 3% 고정금리와 만기 40년을 포함하여 이미 계약을 마친 단지까지 빠짐없이 전용 모기지를 이행하여 주십시오. 또한 국토교통부는 해당 약속이 반드시 이행된다는 점을 명시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를 발급하여 계약자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십시오. 2026년 7월 9일 전국 뉴홈 당첨자 비상대책위원회.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 창릉 S3 당첨자입니다. 저는 자료 설명 및 근거를 제시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 않습니다. 대신 당시 정부가 실제로 배포했던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사전청약 당시 수령했던 사전청약 안내문입니다. 이 안내문 첫 부분에는 나눔형이 어떤지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나눔형은 처음부터 분양받되 장기 모기지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며 의무 거주기간 이후 공공의 환매 시 처분 손해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되는 주택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나눔형은 일반형과 다릅니다. 수익의 일부를 공공과 공유하는 대신 장기 저금리의 전용 모기지 금융지원 제공을 받는 것이 핵심 차별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30일 첫 나눔형 본청약 공고문에는 나눔형의 핵심 지원인 전용 모기지 대신 개인 요건에 따라 적용되는 디딤돌 대출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2022년 당시에도 이미 존재하던 정책 대출입니다. 그렇다면 나눔형에서 약속했던 전용 모기지는 당연히 디딤돌 대출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지원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계획 자료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당시 나눔형에 대해 한도, 금리, 만기 측면에서 지원되는 획기적인 전용 모기지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7일 추가 안내에서는 한도 부분만 복구되었을 뿐 금리와 만기에 대한 핵심 지원은 여전히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차질 없이 진행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의 내용입니다. 공고문에는 전용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해 본청약 시 최종 확정하여 안내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청약 공고와 이후 추가 안내에서도 국토교통부는 여전히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묻고 싶은 것은 단순합니다. 공공은 시세 차익의 30%는 가져가면서 그 대가로 약속했던 장기 저금리 전용 모기지는 왜 사라졌습니까? 의무 환매와 손익공유 의무는 그대로 두면서 국민에게 약속했던 핵심 혜택만 삭제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나눔형이 아닙니다. 저희의 요구는 새로운 요구가 아닙니다. 당시 정부가 국민에게 했던 약속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성 2동탄 C14 선택형 유홈 당첨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를 믿었던 국민의 이야기입니다. 2022년 정부는 뉴홈이라는 새로운 주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엄격한 소득과 자산 기준 하에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선택형은 입주할 때 임대보증금의 80%까지 저리 전용 대출을 6년 뒤 분양 전환 시에는 장기 고정저금리 전용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국민에게 설명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예비 신혼부부 특별 공급으로 당첨되었고 정부 정책을 믿고 결혼을 준비하며 이 집을 중심으로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선택형은 분양 가격이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입주 시 감정가와 6년 뒤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으로 분양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는 미래의 분양가 상승이라는 우려까지 감수했습니다. 정부가 약속한 금융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 청약 공고문에는 모기지 세부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LH에 여러 차례 문의했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늘 같았습니다. 아직 검토 중입니다. 입주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2025년 안에 발표하겠습니다. 정부의 말이었기에 믿었습니다. 청약 통장을 사용했고 다른 청약 기회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이 지나도 발표는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2026년 상반기 발표 예정이라고 했지만 결국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전청약 당시 안내받았던 입주시 추정 감정가는 본 청약에서 이미 상승했습니다. 아직 입주도 하지 않았는데 가격은 올랐고 2034년 실제 분양 시점엔 분양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고향 찾는 사태가 커지자 국토부에서 발표한 7월 7일 보도자료도 당초 약속했던 전용 모기지가 아닙니다. 금리나 만기 등 세부 대출 조건은 대출 신청 시점에 디딤돈 대출 요건을 적용하겠다는 책임 없는 발언입니다. 심지어 사전 청약 당첨자만 해당됩니다. 약속했던 전용 모기지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결혼한 저희 부부는 2034년까지 대출 조건을 모르는 걱정이 추가되었습니다. 불안 속에서 자녀 계획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뉴홈 사태는 특정 단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주거 정책 전체의 신뢰의 문제입니다. 충청남도 역시 정책의 신뢰성을 위해 LH의 선택형 전용 모기지 도입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정권도 바뀔 수 있고 경제 상황도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신뢰도만큼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는 투기 목적의 투자자가 아닙니다. 부모 찬스 없이 정부 제도를 믿고 내 집 마련을 준비해온 평범한 서민이고 청년이고 신혼부부입니다. 저희는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초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했던 금융지원을 책임있게 이행해 주십시오. 오늘 저희에게 일어난 일이 내일 또 다른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에게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토교통부는 정부를 믿은 국민의 신뢰를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은수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김현 의원님 같이 해주셨고, 네, 같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이 지금 동참해 주고 계십니다. 나중에 보도자료 배포할 때 같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실질적인 청년 최고위원제를 도입하기 위한 그런 관련된 기자회견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말로만 외치는 청년 정치, 이제는 끝냅시다. 청년들의 실질적 참여를 위한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은 지난 지선에서 보여주신 민심에 따라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 당 전준위에서 청년 최고위원 도입을 의결했습니다. 이 일을 간절히 바랐던 사람으로서 전준위의 결정을 매우 환영합니다. 이번 청년 최고위 도입은 단지 젊은 사람 한 명 자리 하나 내어주자는 보은이 아닙니다. 청년들은 하루하루가 힘든데 내 삶을 나아지게 하지 못한 민주당, 그래서 청년들의 신뢰를 잃은 우리 당의 뼈아픈 반성에서 출발했습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더 경청하자, 말로만 청년을 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를 만들자, 이런 목소리가 모여 청년 최고위 도입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 최고위원을 어떻게 둘 것이냐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일은 변화의 출발점이고 당에 대한 청년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전환점입니다. 이제 최고위의 결정만 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혁신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청년 최고위 도입을 적극 찬성하며 우리 당 최고위원님들께 아래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대 정신을 제시하는 유능한 정당이 되기 위해 청년 최고위원을 도입해야 합니다. 청년은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당의 미래를 함께 설계할 주체입니다. 자산 양극화와 불균형 성장, 세대 갈등과 지방 소멸 등 당면 과제들은 그저 먼 미래가 아니라 청년들이 살아가야 할 현실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끊임없이 시대 정신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유능한 정당이 되어야 하고, 그러자면 그 당사자인 청년 세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청년들의 이야기가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혁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를 대변할 당사자가 단 한 명이라도 지도부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세상 물정 모르는 고인물 정당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둘째, 지명직이 아닌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이 제도에 회의적인 시선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당 지도부가 시혜적으로 베푸는 지명직 자리 한석으로는 청년 정치의 독립성과 주체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청년 최고위원들이 저마다의 비전을 내세우며 당원들과 국민들의 정당한 선택과 검증을 거쳐 당당하게 선출되어야 합니다.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정당성을 부여받은 선출직 최고위원으로서 당당하게 제 목소리를 내고 당의 혁신을 이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셋째, 말로만 외치는 청년 참여는 기만입니다. 선거 때만 청년을 말하고 정작 의사결정에는 청년을 배제하며 발을 빼는 행태는 청년에 대한 기만입니다. 말이 아니라 제도로서 증명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느끼는 민심,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가 우리 지도부에 마음껏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미래로 가는 길입니다. 청년을 외면하며 퇴행하는 정당이 될 것인지 아니면 미래로 나아가는 정당이 될 것인지 청년 최고위원제를 대하는 당 지도부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청년들이 당당하게 경쟁하여 지도부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둘 것을 촉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청년과 함께 승리하는 혁신 정당으로 거듭날 때까지 끝까지 지켜보며 행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7월 9일 선출직 최고위원제 도입을 촉구하는 의원 일동입니다. 감사합니다.